네,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그 화폐 혁명의 그 변곡점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잊혀져간 그 뭐라 그럴까요? 잊혀진 스타가 될지 한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아주 열풍이 불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살 때 비트코인을 받아주겠다 이런 말이 탁 나오면서 또 자산도 매입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가격이 확 올라서 지금 6,500만 원대를 뭐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산 거는 사실은 산 자체보다도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는 전기차를 팔도록 해보겠다라는 그 멘트가 사실은 더 그 논쟁의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억 달러어치를 투자한 것도 큰 뉴스지만 앞으로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일종의 이제 지불 수단이 돼서 화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전기차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제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갖고 사게 되면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가 되는 거를 미국 정부가 그대로 방관할지 그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2월 8일 날 테슬라가 발표를 한 날 지속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그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저렇게 투자를 하니까 지금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도 그 투자설이 이제 모락모락 나오면서 계속 그 힘으로 장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폐라는 게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그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도 이 세계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1914년 그 1차 대전 강화협력장에 나와서 그 패전국과 승전국들의 그 협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때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치가들이 경제를 제대로 모르고 너무 그 독일을 과도한 전쟁배상금으로 그 억누르니까 저런 사태는 필연적으로 독일이 저 많은 전쟁배상금을 갚으려면 엄청난 화폐를 발행해서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그래서 수출 물량을 늘리다 보면은 저거는 필시 초인플레이션을 불러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런 틈을 따서 전제주의 정권이 등장하면 잘못하면은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거를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인데 불행하게도 케인즈가 예상했던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때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정말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그 수레로 돈을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돈값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저 수레만큼 갖다 줘야 빵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때는 뭐 연간 인플레이션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같은 저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저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그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요소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요소는 우선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금값을 심하게 규제를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긴 요소가 굉장히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각국이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투자로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걸 대체 자산의 하나로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할 수 없이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급락하기 쉽습니다. 즉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분산 투자의 일환,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세계화폐에 대한 주장은 비단 케인즈뿐만 아니라 프리데리 하이에크도 그가 쓴 화폐의 탈국가라는 책을 통해서 화폐는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주체들이 발행해야 된다라고 이 양반도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역시 미래 화폐는 이 컴퓨터의 화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고, 특히 케인즈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그 세계화폐가 각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 정산만큼은 방코르라는 세계화폐를 쓰자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걸로 봐서 세계화폐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 국가의 그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화폐가 궁극적으로 세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즉 케인즈가 이렇게 우려했던 요인은 일개국의 패권 세력이 기축통화를 주도하게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무역전쟁을 불러오고, 그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비화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전쟁으로 치달을 여지가 있다라는 걸 가장 우려했는데, 현대에 와서도 그의 주장을 좀 경청해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이게 또 페이팔에서 얼마 전에 또 그렇게 결제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서로 연관되지 않았을까, 창업자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연준이 과연 이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 행위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라기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끌 연준도 유대 세력이 갖고 있고 지금 새로운 그 금융 세력 역시 유대 세력이잖아요. 이게 어떤 그 연관관계를 가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하여튼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은 달러에 도전하는 새로운 화폐 세력은 그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은 사실 이관이라도 너무 많은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제대로 나서긴 힘들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저렇게 불완전하고 변동성이 큰 화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금처럼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성질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그 거래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만의 힘으로 이거를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강경책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송금할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만을 쓰거나, 그 다음에 검은 돈 혹은 테러 관련된 돈으로 의심될 적에는 뭐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비록 암호화폐라도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네. 그 다음에는 실제로 큰 벌금이나 큰 중형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규제를 만들므로써 심리적인 압박과 동시에
큰 범죄 조직을 아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 결정을 내릴지 그 행동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비트코인 가격도 뭐 등락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옛날하고 좀 틀린 요소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저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사기다라고 본 금융계 인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인사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서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그 도움을 주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월스트리트 자체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긍정으로 보면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생태계를 튼튼하게 즉 크게 규모를 끌고 가면은 이게 옛날처럼 이게 쉽게 무너진다거나 쉽게 그 규제의 틀 속에서 가치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그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그 웹도덕 형상으로 이렇게 그 휘어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쇼패팅을 헤지펀드들이 단합해서 들어가서 가격을 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고 이제는 등치가 크고 가담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함부로 이 시장을 옛날처럼 쉽게 내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끌고 왔잖아요. 예. 그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게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유대인의 그 화폐 금융 세력의 연장선 상에서 이걸 바라봐야 될 수 있겠네요. 예. 그거를 제가 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비트코인이 그 탄생한 배경서부터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에는 사실은 예전에 그 히피 문화라는 게 그 반체제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전쟁 그 참전 반대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히피 운동이 사라졌지만 그 후에 일어난 게 사이버 펑크 운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퍼라는 단어는 암호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펑크라는 의미는 어떤 저항을 상징하는 게 돼서 이 둘을 붙여서 만든 합성어인데 이 사이버 펑크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옛날에 암호라는 건 군과 정보당국의 전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바로 그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컴퓨터 공학과 접목시켜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그 암호 기술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암호학자들이 서로 그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비드 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26살에 그 교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이자 경영학 박사를 따가지고 이제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수가 되자 그 암호학자들을 결집시켜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암호화폐를 연구하는 동아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참이 그렇게 결심하게 된 그 동기가 당시 칠레 대통령을 미국 정부가 감시와 도청으로 그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부의 감시와 도청을 저거를 그냥 당해서는 안 되겠다. 저거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터넷의 어떤 감시와 도청이 가져올 빅브라더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메일이 노출당하지 않고 개인이 쓰는 돈이 그 추적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생각해서
이 양반이 1981년에 익명통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는 83년에 은익서명이라는 걸 개발해서 그 거래 당사자를 노출시키지 않고 서로 거래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암호화폐 뼈대를 만들어내요. 네. 그 다음에 1985년에는 빅브라더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 사이버펑크 운동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캐시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그 미국 정부의 그 견제를 피해 네덜란드에 디지캐시라는 그 암호화폐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지방은행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그 운영을 하다가 미국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눈치 때문에 결국 그걸 포기하는 통에 그 네덜란드에서 설립했던 회사는 그 망합니다. 망한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 그 암호학자들이 꾸준히 그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네. 그러니까 뭔가 은행 원장은 아니더라도 기록을 남겨서 이 돈이 이중지불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블록체인 기술로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아담백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로 특정 값을 찾아내는 그 작업 증명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거래를 증명해주는 그 암호화폐를 설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해시캐시라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유대인 천재 암호학자인 닉 제보는 비트코인의 전신이라 불리는 비트골드 백서에서 그 분산 디지털 화폐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 양반이 사실 처음으로 그 지금 이더리움에 쓰이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선보였어요. 네. 그리고 유대인 암호학자 할페니는 재사용이 가능한 그 작업 증명을 만들어서 이머니라는 그 암호화폐를 개발을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된 게 아니라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30여 년간의 개발 끝에 만들어진 그 총체적인 결과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웨이다의 비머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상당한 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만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득권들, 즉 기존의 통화금융 세력의 패권적 횡포로서 나타나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들, 즉 뭐냐면 통화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그러한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올리고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그런 빈부의 격차, 소득 불평등, 또 어떤 월스트리트의 어떤 금권 정치,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교란으로 인해 나는 금융 위기 등 이러한 게 근본적으로 패권적인 기축통화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맞서 싸우려면 세계 화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수량이 제한된 그러한 그 통화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만들어 그 익명의 그 창조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지금까지도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아니 그 만들어는 자기가 만들면서 그 상당한 양의 그게 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토시 그러니까 창시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예전에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금과 은을 가지고 그 디지털 금은 화폐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 민간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유통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었을 적에 그 대부분 다 FBI하고 CIA에 의해서 그 일망타진되면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그 사람들 다 그 옥살이하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는 민간 사이트에서 달러를 넘보는 달러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저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만 잡아가지고 창시자를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건 창시자 없이 스스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게 하고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는 공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너무 뭐 흩어져 있으니까. 저거를 하는 중앙기관도 없고 저거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도 없고. 예. 아,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드러나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런 비트코인의 어떤 그 존속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일론 머스크가 저 사토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사토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 처음서부터 닉제보 이러한 그 여기서 거론됐고 있는 친구들이 주목받고 지목된 사람들이에요. 네. 당신 사토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인정하는 순간 깜빵 갈 수도 있는. 네, 알겠습니다.